왕 노릇 그만두면 될 것 아니냐? 그래, 오늘 당장 이 자리를 치워주마. 이제야 속이 시원들 하느냐? 방금 들으신 이 서늘한 외침. 조선의 제14대 왕 선조가 국가적 위기 때마다 전매특허처럼 꺼내들었던 말입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탓하며 물러나겠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신하들의 충성심을 볼모로 삼아 그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나요? 명백한 잘못을 지적하려 하면 갑자기 다 내 탓이야, 내가 죽어야지 라며 오히려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분명 내가 피해자인데 어느새 내가 사과를 하고 있는 기묘한 상황. 오늘 복덩이 인생 이야기에서는 한 나라의 군주가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라는 무기로 신하들과 영웅 이순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심리적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뒤틀린 내면의 기록을 아주 깊숙이 따라가 봅니다. 선조의 이런 기이한 행동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답은 그의 뿌리에 있습니다. 그는 중종의 서자인 덕흥대군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과는 한참 멀었죠. 그런데 명종이 후사 없이 죽자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의 방계 출신 왕. 이것이 그의 평생 콤플렉스가 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면 증후군입니다. 나는 운 좋게 이 자리에 앉았을 뿐 자격이 없다는 불안감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함이 탄로날까봐 늘 전전긍긍하며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비웃는 건 아닐까? 라는 망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불안이 피해 비극으로 폭발한 사건이 바로 기축 옥사입니다. 정열입이 역모를 꾀했다는 보고 하나에 선조는 기다렸다는 듯 칼을 휘두릅니다. 단순히 주동자만 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똑똑하거나 자신에게 쓴소리를 했던 선비 1000여 명을 모조리 엮어 처단했습니다. 당시 선조는 직접 국문을 주도하며 신하들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를 트집잡았습니다. 저놈의 눈빛이 오만하다, 말투가 불손하다는 것이 사형의 근거가 되기도 했죠. 사실 이건 역모가 무서웠다기보다 자신을 무시할 것 같은 잠재적 적들을 미리 제거해 흔들리는 자존감을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누군가를 공포에 떨게 만들 때 비로소 자신이 진짜 왕임을 실감했던 것이죠. 전쟁 전부터 그는 이미 신하들의 정신을 공포로 지배하며 내 말 한마디면 너희는 죽는다는 메시지를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조의 진짜 무서운 기술은 아까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선의 파동입니다. 전쟁이라는 국가 비상사태에 왕이 갑자기 나 왕 안 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15번이나 말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수동 공격적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진심으로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신하들이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머리에 피가 나도록 울며 매달리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의주까지 도망쳐 땅에 떨어진 자신의 위신을 신하들을 심리적 인질로 잡아 억지로 세우려 한 것이죠. 다 내 부덕한 소치니 나는 물러나련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국정이 마비되었습니다. 신하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대궐 마당에 엎드려 빌어야 했습니다. 선조는 방 안에서 그 곡소리를 들으며 짐짓 못 이기는 척 왕위를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비판하던 정적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감히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냐? 라는 무언의 압박, 상대를 죄책감의 늪에 빠뜨려 조종하는 가스라이팅의 정점이었죠. 이 잔인한 심리게임은 자신의 아들 광해군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며 백성들의 신망을 얻은 아들이 대견하기는커녕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보인 겁니다. 선조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왕위를 넘기겠다고 협박하며 아들의 기를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성취를 시기해 평생 심리적 노예로 만드는 것, 선조는 그 비정함을 정치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아는 비극 이순신 장군 이야기입니다. 선조에게 이순신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너무나 투명하고 밝게 비춰주는 불편한 거울 있죠. 백성들이 왕인 자신보다 이순신을 더 연모하고 따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선조의 내면은 뒤틀린 시기심으로 타올랐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리더는 유능한 부하를 볼 때 우리 팀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도퇴를 걱정합니다. 그는 이순신에게 전략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을 명령합니다.
바다의 지형과 군사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순신이 이를 거부하자 선조는 기다렸다는 듯 외칩니다. 이순신은 조정을 기망하고 임금을 업신여겼다. 죽여 마땅하다. 이순신은 장수로서 옳은 판단을 했지만 선조는 충성심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그의 모든 공적을 죄악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네가 아무리 잘났도 내 허락 없이는 죄인일 뿐이야. 이순신에게 가해진 고문과 백의종군은 무너진 선조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가장 잔인한 재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전쟁 후 공신을 정할 때도 그는 승리의 공을 명나라 군대에게 돌렸습니다. 조선 장수들은 한계 없다고 우겼죠. 우리 영웅들의 공을 깎아내려야만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의 마음을 조종하며 권력을 휘둘렀던 선조. 그렇다면 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말년은 그가 뿌린 씨앗대로 지독한 고독과 의심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선조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않고 더 깊은 질투의 늪에 빠져듭니다. 특히 아들 광해군에 대한 견제는 극에 달했죠. 자신은 도망친 왕이고 아들은 전장을 누비며 백성을 구한 세자였으니까요. 선조는 죽기 직전까지도 광해군을 세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어린 아들 영창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는 무리수를 두며 끝까지 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조종하려 했죠. 하지만 권력의 유통기한은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선조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고 죽음이 임박해서야 자신이 벌여놓은 일들이 커다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1608년 2월 선조는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선조는 죽기 직전까지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심각한 거식성과 울화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평생 남을 의심하고 불안해했던 그 스트레스가 결국 육체까지 갉아먹은 것이죠. 더욱 비참한 것은 그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선조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가 그토록 견제했던 광해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려 했지만 정작 광해군은 그 자리에 없었거나 아버지를 외면했다는 기록들이 전해집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믿지 못하고 액으로 만든 왕, 그는 결국 아무에게도 진심 어린 애도를 받지 못한 채 차가운 궁궐 방 한 칸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남의 자존감을 깎아내려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가스라이팅의 결말은 결국 그 누구도 곁에 남지 않는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오늘 선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얻습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당신의 진심을 시험하고 교묘한 말로 죄책감을 심어주며 당신의 성취를 시기해 깎아내린다면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불안하고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선조는 왕위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역사라는 긴 시간 속에서 옹졸한 리더라는 흉측한 이름을 남겼습니다. 반면 그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며 온갖 고초를 겪었던 이순신은 영원히 지지 않는 영웅이 되었죠.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휘둘려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열등감을 채워주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빛을 끄지 마세요. 오늘 복덩이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깊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존감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